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남편과 함께 20년째 한우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제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비사위라는 인간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본 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딸의 결혼식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억지로 파혼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껏 이 이야기를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친척들이나 부모님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사연에 빠지다에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제 사위가 될 뻔했던 그놈의 음흉하고 뻔뻔한 만행을 고발하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사윗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제 마음에 들었죠. 똑똑해 보이고 살갑게 어른에게 다가가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놈은 사실 사기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그놈의 집안이나 직업, 그리고 심지어는 총각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놈의 사기 행각을 알아보고 우리 딸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와 공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해서 우리나라가 막 일어나려던 그때 가난한 부산의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연탄 배달을 하셨고 어머니도 리어카를 끌면서 고물이나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고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와 남동생, 네 식구의 생계를 끌어나가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도 벽화동네인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시내에 있는 좋은 집을 사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고 말이에요. 그곳이 편하시다고 하시면서 죽기 전까지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제가 아무리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세요. 아무튼 저와 2살 밑의 남동생은 그 부산의 꼬불꼬불한 파란 버스가 다니는 길로만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가난해서 당연히 차도 없었고 자전거조차 저희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내려와야만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는 부산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서면의 한 수협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 상고 나온 여학생들의 최고의 취업지는 은행이었어요. 저 역시 학교 성적이 좋아 수협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은행에 취직을 했다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크게 뒷바라지도 해주지 못했는데 좋은 자리에 취직까지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쁘셨을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힘든 노동으로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을 보다 못해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첫 출근을 한 후 집에 온 저에게 저녁으로 고등어 조림을 해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고등어가 비싸지도 않았지만 저희는 그 반찬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제 동생도 공고를 나온 후 부산에서 자동차 고치는 공업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업사를 하나 차리고 사장으로 있습니다. 남동생네는 아들 둘이 전부 그 공업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쟁이나 다툼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그러기가 아주 쉽지 않은 건데 제 동생이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아들들에게까지 군인 정신을 심어주며 60 넘은 나이에도 공업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협에서 일을 하며 처음엔 창구, 그 다음엔 주임으로 승진하여 대출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대출계에서 일했는데 저는 여성으로선 드물게 대출계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성격이 좀 대범하고 자잘한 일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애들에게도 그런 가정교육을 시켰고요. 오히려 제 남편의 성격이 좀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잔잔한데 신경 쓰는 쪼잔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하면 화를 벌컥 내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수협에 다니는 여직원은 준매쟁이 아줌마들의 1순위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긴 어머니는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저의 선자리를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왜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먼저 얘기했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중매로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인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골라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그런 중요한 말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는 사귀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 얘기를 왜 안 했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 엄마한테 소개시켜줘야지. 이번 주 내로 안 데려오면 거짓말인 줄 알고 선자리 추진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엄마도 너같이 자랑스러운 딸 있으면 좋은 혼처 잡아서 시집 보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 거야. 사실 그때 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데려와 소개하지도 않았었고요. 사귄 지 겨우 100일 정도 된 남자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여자는 잘 없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다음 주에 선을 보라고 강요한다 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귀고 있지만 선은 그냥 한번 보는 것이고 한두 시간 만나고 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남자친구에게 저 선 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남자 만나는 걸 안일하게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사귀고 있던 남자가 제 남편인데요. 남편은 화를 내며 절대로 선은 보지 말라고 자기가 그냥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바로 남편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 우리 부모님께 점수를 아주 많이 따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경희야, 왜 이런 멋있는 남자 사귄다고 말을 못했어? 내 다음 주에 있을 선은 파토 낸다고 아줌마에게 전화할게. 어디로 봐도 멋있는 남자구나. 잘했네, 잘했어. 그래, 군대는 어디로 갔다 왔다고? 해병대? 오, 그럼 남자답겠네. 남자 하나는 잘 골랐네, 우리 딸이. 그래, 그럼 상견례 날짜 한번 잡아봐라. 그 이후 남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결혼 준비며 양가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산 시내에서 유명한 횟집 아들이었고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친정엄마는 진작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 저에게 나중에 두고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사윗감을 놓칠 뻔했다면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어요. 시댁이 부자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착한 분들입니다. 막장 시어머니의 괴롭힘이나 머리채 잡고 싸우는 고부 같은 건 저에겐 완전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면서 그저 아들 부부가 의좋게 잘 살기만 바란다고 말이에요. 20년 전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한우 전육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횟집을 오래 운영하시다 보니까 가게가 얼마나 바쁜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며느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식당 개업한다고 하니까 이 시애미는 마음이 참 좋구나. 앞으로 바쁘고 명절에도 쉴 수 없을 텐데 집에 꼭 오지 않아도 돼. 식당은 명절에도 장사가 잘 되잖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머니, 그래도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 와야죠.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는 드리고 갈게요. 저는 사장이 되었지만 서빙이나 주방을 모두 직원들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홀이 바쁘면 홀에 가서 서빙도 하고 주방이 바쁘면 주방에서 고기를 썰거나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제가 사장인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막대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모두 식당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 딸들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 가게에 와서 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어야 했죠. 그런 부분은 우리 딸들에게 아직도 미안하기는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육식당을 부산에서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가게를 서울 한복판에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에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목표한 돈을 많이 번다는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주며 단골 장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고기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2번, 3번은 물론이고 3대가 같이 오시는 단골까지 있거든요. 그런 단골 손님들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단골 장사로만 3년이 지나자 식당 투자금을 모두 뽑아낼 수 있었고 순수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저의 식당 점포를 제 소유로 가질 수 있었죠. 매달 내던 임대료가 없어지니 오히려 돈을 모으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40대 초반에 식당도 개업하고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되어서 제가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샀거든요. 그리고 강남대로 사거리에 있는 제 식당 건물은 처음 샀을 때보다 거의 10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도 저도 이제는 딱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남은 평생 쓸 만큼은 있고요. 20년간 1년에 설 당일, 추석 당일 이틀만 쉬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지치고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딸내미를 결혼시키고 첫 손주를 보고 나니까 주말에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식당에 나가지 않고 여행을 다니든지 서울 시내에 가고 싶은 미술관이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휴가를 주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남편과 번갈아가며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내에서 단골 손님들이 저의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생겼어요. 저기 요즘 사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어디 아프시대요?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래요. 아픈데 전혀 없으세요. 요즘은 제 첫째 딸과 사위도 주말에는 식당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간답니다. 제 손자를 봐주고 딸이 대신 주방에서 일을 하고요. 사위도 불판이나 숯도 테이블에 배달하고는 합니다. 제 첫째 사위는 광화문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는데요.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매주 저녁을 먹고 간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주말에라도 밥 안 하고 쉬게 하고 싶은 마음에 불러서 공짜로 소고기를 먹여주었지만 어느 날 제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것 같아 바쁘신 때 죄송해서 주말엔 안 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먹은 만큼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딸과 사위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나 봐요. 그날부터 서투르게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조금씩 일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농담으로 한 얘기였지만 애들은 또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껏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서 몰랐는데 식당 일이 많이 힘들다며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냐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엄마, 몰라서 죄송해요. 난 세상에서 육아가 제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서빙이랑 설거지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우리 딸만 좀 잘 봐주세요. 그러게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고 사셨으니 존경스럽네요. 주말마다 와서 일하고 갈게요. 다른 아르바이트생 뽑기 힘드시면 연락 꼭 주세요, 어머님. 첫째 사위는 금융 관련 직업을 가져서인지 좀 융통성은 없지만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 전에 항공사 승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만났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2년간 사귀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위가 처음부터 마음이 들었고 우리 딸의 시부모님들도 딸이 마음에 들었다며 처음부터 양쪽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첫째의 결혼식은 무르르듯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첫째 사위가 잘 들어왔으니 남은 둘째 딸도 좋은 혼처에 시집갔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첫째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귀는 남자 없느냐고요. 그러면서 언니같이 성공한 연애를 하라고 둘째 딸을 좀 압박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참다 못한 둘째 딸이 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난 결혼 생각 아직 없다니까. 내가 30이 됐어, 40이 됐어. 아직은 그럴 때도 아니고 언니 하나 시집 갔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난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언니랑 형부 잘 사는 모습 보면 부럽지도 않아?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란 게 없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여자는 생애 반은 부모 잘 만나서 사는 거고 나머지 반은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야.
제가 원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딸만 보면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이니 머리 좋고 예쁜 거 다 필요 없다고, 남자 잘 만나면 된다고 제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읊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못난 엄마였죠. 그러니 그 얼굴만 잘생긴 사기꾼 놈에게 홀라당 넘어갔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은 제 딸의 주변을 맴돌다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게 틀림없어요. 제 둘째 딸이 남자들을 많이 못 사귀어봤던 좀 쏙맥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자기를 좋아하고 떠받들어주는 남자를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제 딸의 연인이 되기 위해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 딸은 자기를 예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정말 눈이 삔 거 아니냐고 막말하면서 그 사람을 떼어내려고 했었답니다. 사실 엄마인 제가 봐도 제 둘째 딸은 엄청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놈은 제 딸을 이미 타겟으로 삼았으니 딸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발버둥을 쳤더라고요. 제 딸이 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놈이 달라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은 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영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절대로 남편이 사주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몇 년 전 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요. 그 망할 놈의 차 때문에 결혼자금도 못 모으고 월급을 몽땅 차 할부금에 쏟아버리는 소위 말하는 카푸어족이라고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눈에 띄는 차를 몰고 다니니 그 예비사위 놈이 아니더라도 제 둘째 딸은 꽤 많은 남자들의 눈에 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식당 앞에서 제 딸이 어떤 남자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꽤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만 보고 딸에게 찍적거렸던 놈들은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디서 생양아치처럼 생긴 남자들이 주로 말을 걸어오거나 차를 보면서 휘파람을 불곤 했거든요. 제 딸은 그런 애들은 모른 척했지만 한두 명씩 끈질기게 뒤를 따라다니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던 애들은 그래도 점잖은 축에 속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벌건 대낮에 호텔을 가자고 소리 지르던 미친놈들도 있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제 딸에게 그런 놈들이 하도 들이대니 남자는 지겹다고 생각이 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은 또 그런 양아치 같은 놈에게 걸려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이 바빠서 자세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딸한테서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래요? 자꾸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얼른 비키지 못해요? 아니 내가 그쪽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전화번호 다 달라니까. 그렇게 연락 좀 하다가 뭐 좋으면 밥 한 번 먹고 그러는 거지 뭐. 무슨 여자가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이봐요.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 자꾸 그러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얼른 떨어지지 못해? 그 사람들 많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두 남자가 여자를 두고 싸움판이 벌어졌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은 누구든 한 번씩 돌아보고 구경하고 했겠죠.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자 욕을 한바탕 내뱉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비사위는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 딸에게 다가가 착한 눈으로 괜찮냐고 부드럽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딸은 자기를 공경해서 구해준 사람이니 고마웠던가 봅니다. 그 남자를 의심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후부터 그 남자에게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공경해서 구해준 놈이 사실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딸이나 저까지도 그걸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에게서 예비사위와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남자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남자라면 알레르기처럼 끔찍이 싫어하던 딸이 그 남자에 대해서만은 사람처럼 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가뜩이나 걱정되던 딸이 남자가 생겼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딸에게 빠른 시일 내로 그 사람을 한번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를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직 좀 이르다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그 사람과 사귀면서 알아가고 얼른 엄마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사계절은 지내보고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놈의 외모, 능력이나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만 가지고 그 남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윗감이라고 내 멋대로 단정을 내렸어요. 제 남편은 그런 저에게 예비 사회를 다시 찬찬히 살펴본 후 결혼을 시키더라도 시키자고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째 사회도 잘 들어와야 한다는 욕심에 남편의 말을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아도 그 사람 멋지고 직업도 좋고 저번에 집에 와서 다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왜 또 다 끝난 얘기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들어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 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가 직접 알아본 것도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딸 미래에 대해서 물렁하게 생각해? 확실히 알아볼 건 알아보고 상견례도 다 하고 나서 결정해도 안 늦어. 상견례는 당연히 할 거긴 한데 너무 의심병 걸려있는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 뒷조사를 해? 사람을 믿어야지. 불법적으로 뒷조사하는 거 그거 그 사람에겐 범죄잖아. 그냥 우리 예비사위 믿읍시다, 여보. 제가 믿고 따랐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 사람을 당연히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몇 번이나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자고 외쳤지만 딸과 저의 귀에는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기꾼 놈은 자기가 외제차 파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에 관심 많던 우리 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딸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다양한 차를 바꿔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세단 아니며 외제차로만 딸을 데리러 왔답니다. 둘째 딸은 자기 차를 놔두고 그 예비 사이에 차만 타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온통 그 사람 얘기하고 어딜 갔다 왔다느니 뭘 했다는 얘기도 하니까 저도 사위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요즘에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정말 살맛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잘 알아서 딱 맞춰서 데려가는지 몰라요. 오늘도 자동차 모터쇼에 갔다 왔어요. 나 이 사람이라면 정말 취미도 맞고 얼굴도 내 취향이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말 나온 김에 이번 일요일에 집에 한번 데려와. 인사하고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 응? 내가 너만 시집 잘 가면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 예비 사위는 딸과 3개월 정도 사귀자마자 조바심을 내며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딸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인사를 시켜드리고 결혼하자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제가 딸에게 그 남자 놓치면 다음엔 남자 만나기 힘들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좀 더 우리 딸을 믿지 못하고 저 역시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이 정말 단기간에 결혼을 성공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상견례 하기 전 예비사위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만든 반찬들을 좀 싸갖고 와서 저녁을 항상 잘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온 예비사위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딸에게 어디 사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좋은 동네 사니까 집에 좋을 거라고 멋대로 상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 현대 아파트 산다고? 34평? 생각보다 크진 않네, 평수가. 자기네 언니는 결혼했고 자기만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지? 응.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까까지 들떠서 좋아하더니 지금은 별론가? 말이 없네. 응?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자기네 어머니가 사장이시라면서 그런데 조금 검소하신 건가 해서. 예비사위는 딸을 스포츠카에 태우고 우리 집에 오며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파혼한 뒤에나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라 더 성질이 나더라고요. 한데 알고 봤더니 그날 타고 왔던 사위놈의 스포츠카는 사위 것이 아니고 중고로 나온 메모를 제 멋대로 끌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 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우리 집이 엄청 부자라고 착각한 건 그놈 쪽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뻔뻔스럽게 했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 따로 없었는데 말이죠. 딸도 그저 농담이려니 했고 그놈도 황급히 얼버무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집이나 가구, 가전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10년이 넘은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어차피 집에서 밥을 한 끼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저는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 굳이 좋은 가구 가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제가 갖고 있는 강남의 8층짜리 식당 건물에 비해서는 좀 단촐한 편이었죠. 30평대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비사회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건실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저 제가 보기엔 착하고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좋은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처음 보는 우리 집의 인테리어며 모든 것이 낡았다고 제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척 하더니 가기 전에 본색을 확 드러내더군요. 딸과 스스럼 없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도 맛있게 먹길래 저는 그날 저녁 식사가 끝까지 좋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 바로 전에 그놈은 본성을 내뱉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조그맣게 입속으로 중얼거린 혼잣말인데 딸은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잘못 찍었네. 진짜 재수가 없구나. 공주님인 줄 알았더만. 응? 지금 자기 무슨 얘기야?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아니, 그냥 딴 생각을 좀 했어. 어제 본 TV 프로 말이야. 딸이 아는 척을 하자 그놈은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후다닥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들은 말인데 그때 그놈은 우리 집에 뭐 털어먹을 것이라도 있나 사전조사를 나온 것이었다고 실토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소름이 발밑에서부터 쫙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그 예비사위란 놈은 제 딸에게 열광하던 걸 조금 식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가끔씩 바쁘다고 제 딸을 바람맞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온 걸 딸은 그놈이 밀당이라도 하는 줄 알고 더 애를 태워가며 그렇게 문자 보내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우리 딸이지만 참 쑥맥이고 미련한 데가 있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20만 원, 50만 원씩 찔끔찔끔 돈도 빌려주고 참 모자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놈의 생일에 좋은 옷을 사주고 자기도 차 할부금을 털어넣느라 용돈도 없으면서 남자친구가 새 차를 사면 할부금도 몇 달을 대신 내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파혼하고 나서 들었던 거라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떼인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놈에게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고 민사상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놈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가는 판이라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놈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저녁도 먹고 간 후 한 달이 지나자 딸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며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때 첫째 딸 내외에게 식당 좀 알아봐달라고 말하고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좋은 옷이라고 해봤자 남편은 한 벌뿐인 양복이었고 저는 첫째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혼주 한복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혼주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쪽 시어머니 될 분이 저한테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뭐니 주리야? 너희 엄만 웬 한복을 입고 나오신 거야? 평소에 입을 옷이 없나 봐? 아들, 너 주리네 집이 돈이 엄청 많다면서 이게 뭐니? 부잣집에서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아니 안 싸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뭐 입고 나오실 옷이 없어서 그런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오냐고요. 누가 상견례 자리에 한복을 입어요? 당신은 무슨 무례한 말이야 그게.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을 좀 거칠게 했나 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돈. 아닌 게 아니라 그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액세서리도 무겁게 세트로 하고 나왔더군요. 참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허영심이 심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예비사회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하나도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견례 자리를 넘기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사위 집안이 부자인 줄 알았고 인간인지라 딸이 너무 가난한 시댁에 시집가서 고생하는 꼴은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한데 그 시어머니 될 여자는 어찌나 수다스럽던지 저는 1시간 가까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집안 자랑, 아들 자랑 뿐이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 짐작이 되네요. 저는 그날 먹은 음식들이 뭐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앞에서 침 튀겨가며 떠들어대던 딸의 예비 시어머니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 앞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곱비 불린 망아지 마냥 떠들어대는 시어머니를 딸도 역시 조금 버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딸은 진짜 완벽 내형형 인간이라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가 빨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딸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건 아니니까 저는 그 일방적인 수다폭탄을 전부 들어주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 정말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확 늙어버린 기분도 들고 말이죠. 제 딸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1년에 2-3번 명절 제사 때나 보면 된다고 저는 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찌어찌 넘어간 상견례가 며칠 지나기도 전에 그놈은 저희 식당에 와서 개같은 인간성의 끝을 보여주고 가더군요.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저는 저녁 시간에 홀이 너무 바빠서 서빙을 도와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사위란 놈이 한 무리의 동년배 남자들과 떠들면서 손님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사위에게 아는 척할까 하다가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 회식이면 어쩌나 생각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습니다. 처음엔 홀서빙하는 다른 직원을 보내서 별실로 안내했죠.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 식당임을 말하고 사위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물론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공짜로 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위가 될 건데 한 끼 밥값쯤은 공짜로 해줘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사위의 체면을 세워줄 적절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쌈야채도 많이 주고 반찬도 많이 퍼 담았습니다. 그렇게 그 별실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식후 수정과를 들고 사위의 테이블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손님들 우리 줄이 남자친구의 친구들인가 본데 오늘 제가 싹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수정과를 하나씩 서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예비사위라는 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멍청한 표정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머님, 주리가 어머니 분명 사장님이랬는데 혹시 여기서 서빙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이 진짜 그년 진짜 뭣도 없이 가난한 년이었어? 난 또 정말 부잣집 딸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 나 아줌마 딸 주리랑 결혼 안 해. 내가 주리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아줌마가 여기서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애초에 당신 딸 같은 여자 만나지도 않았어. 고깃값 공짜라고 장모님이 쏜다고 말하려고 했던 저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경악해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놈이 하는 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헛소리를 바로 받아채지는 못했던 것이었어요. 감히 우리 둘째 딸을 뭘로 보고 그딴 헛소리를 짓거려대는지. 하기는 그 덕분에 제가 그 싹수노란 놈을 우리 딸과 결혼시키는 실수를 하기 전 떼어버릴 수 있었으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오래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별실에 들어왔던 우리 직원이 그놈이 제게 소리치는 것을 다 듣고 하도 기가 막혀 저 대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 누군데 우리 사장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기 이 식당 오너예요. 그리고 이 건물 건물주라고요. 건물주. 뭘 알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됐어 김군. 내가 해결할게. 이봐 너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방금 한 말을 주워 담으려고 어버버거리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확 패대기 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위의 동창 친구놈들은 저놈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수근대며 팔짱을 끼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친구들의 앞에서 망신을 단단히 당하게 된 것이었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진 그 예비사위란 놈에게 저는 삿대질을 하며 힘주어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우리 주리를 돈으로만 보지? 그러니까 그런 개같은 소리가 거르지도 않고 그냥 터져나오지. 너야말로 잘 들어. 다시는 우리 딸내미한테 직접 대지 마. 이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고. 내가 이 8층짜리 건물 건물주거든? 그리고 이 고깃집 20년째 여기서 연매출 10억씩 찍는 식당인 걸 너도 알겠지? 너는 지금 방금 엄청난 봉을 놓친 거거든.
그러니까 혓바닥 조심해. 알았어? 다시 우리 주리 주위에 얼쩡대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얼른 꺼져. 그리고 여기서 먹은 고깃값 50만 원 네가 다 내고 가라. 알겠어? 어머님. 저 지금 정말 말실수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주리 너무 사랑합니다. 주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는 사이놈의 행태를 보던 친구들은 그놈에게 한 대씩 발길질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며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으이구 이 병신 새끼. 너는 고딩 때부터 입이 화근이었어. 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미친 새끼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에휴 이 병신 찌질이 같은 새끼. 아직도 너 사귀던 여자한테 삥 뜯고 다니면서 살고 있냐? 내가 애저녁에 너랑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이런 꼴 다 보고 나서 끊으려니까 불쌍하다 야. 잘 살아라. 내가 돈 줄게. 고깃값에 보태 써라. 이렇게 돈 5만 원 던지고 나가는 친구, 바닥에 침 뱉고 나가는 친구 등등 그날의 사위놈은 동창 모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저는 사적인 복수를 다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놈은 그날의 식대도 계산 못하고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제 딸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여자들을 등쳐먹고 다닌 사기꾼 새끼였단 거예요. 제 딸한테 했던 방법으로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며 좋은 차로 꼬셔내고 그 차값을 달마다 대신 갚아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서류상으로도 유부남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당한 후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런 사실도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가 아프더군요. 게다가 진술을 하다 보니 그놈의 사기 행각에 놀아간 다른 피해자들도 쏙쏙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실을 딸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네 남친이란 놈이 우리 식당에 와서 무전취식을 하려다 걸려서 경찰서에 있다고 말이죠. 딸은 정말 놀랐나 봐요. 이 미친 새끼가 너 유부남이었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새끼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미친년이지. 아휴 당장 파혼이야. 너 다음에 감방 가서 나와도 나 마주치지 마라. 다시 만나면 내 손에 죽는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놈의 뒤통수에 대고 우리 딸은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놈의 실체를 제 입으로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던 우리 딸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더니 실제 초라한 그놈의 면상을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놈을 우리 딸 인생에서 딱 잘라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가 까발려지다 보니 그놈은 만으로는 물론이고 3살짜리 애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사기꾼 놈이 우리 딸을 속였다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나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놈에게 혼인 빙자 사기죄로 무거운 형량을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능력은 없고 빚만 엄청 가진 놈이라 아직도 위자료는 전행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놈의 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절대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노인네들도 싸잡아 사기꾼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 없더군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서야 사건이 종결되고 그놈은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 피해자들까지 그놈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저와 우리 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그놈의 꼬리를 잡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기꾼 놈이 안 잡히고 계속 활개를 쳤으면 제 딸 이후로도 줄줄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기꾼 놈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요. 제 딸은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까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너무 못된 사기꾼 새끼이다 보니 오히려 있기는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둘째 딸은 당분간 결혼은 할 생각도 없고 남자들도 만나기 싫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허락해 달라길래 무조건 가라고 했죠. 저도 그놈의 사기꾼 사건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동안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확실히 몸을 움직이니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더군요. 둘째 딸은 내년 연말에 워킹홀리데이에서 돌아온답니다.
거기서 타공일을 배워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 덕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 딸이 기술을 배웠다니 정말 든든하고 기특했습니다. 그깟 결혼이 뭐라고 우리 딸에게 압박을 주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딸에게 잔소리를 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랑 출산이 뭐 인생의 필수 요건도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은 무조건 남녀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말이에요. 요즘 세상엔 그렇지 않은 인생도 충분히 자아실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60, 70대들이 살던 시대랑은 많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아도 불편할 거 없고 오히려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우리 딸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의 그런 자유로움이 부럽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어서 여행이 힘들기 전에 남편과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둘이서 해외 한 달 살기나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 달, 두 달씩 사는 그런 생활도 해보고 싶네요. 70 넘으면 다리 힘이 없어서 그러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첫째 딸은 제가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둘째 딸은 결혼할 생각이 당분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웃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은 다 키워놨고 남은 건 남편과 을좋게 남은 시간을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인생에 일어난 무섭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사이놈의 사기 행각이 지금은 우리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었고 제 고루한 사상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한 번이라도 더 겪었다간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도 제 딸처럼 누가 잘해준다고 무턱대고 의지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전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깜빡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는 것이 다행이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기꾼도 범죄자들도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얘기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고 어떤 면에선 이게 잘한 것인지 살짝 자신이 없기는 해요. 주변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네요. 하여간 저처럼 사회에 말썽 안 일으키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인지 좀 더 갚아주지 못한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제 사연을 꺼내놓아 보자면 다시 옛날 얘기부터 거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여러 번 울컥하거나 분노에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 기복이 다소 심해지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집은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홀몸으로 아주 힘들게 일하셨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저와 남동생을 키우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모습을 알고 분수껏 살겠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남동생은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를 그렇게 예뻐해주던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충격이 많이 컸었나 봐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동생은 2학년 때였거든요. 아주 많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지만 맨날 공 갖고 놀러 다니면서 자기를 안아주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동생뿐 아니라 우리 집 전체가 오래도록 초상집 분위기였고 참 야속하게도 이때 할머니랑 고모들이 우리 집 찾아와서 못할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덕에 제 동생이 약간 자폐마냥 말도 이상하게 더듬게 되고 학습적으로도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와 싸우는 걸 보고 애가 막 경기를 일으켰었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어렸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질러서 싸움을 중재했었지 뭐예요. 엄마, 할머니, 용재가 이상해. 얘 거품 물어. 어떡해?
실제로 거품을 물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동생이 막 발을 구르면서 울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긴 했어요. 우리 할머니랑 고모가 저한텐 좋은 분들이시지만 엄마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기 전만 해도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고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게 하여간 너가 들어오고부터 얘가 하는 걸 다 말아먹기 시작했어.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니까? 내 아들놈 잡아먹고 너는 팔자 편하냐? 어? 이 집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이 다 읽어놓은 거 아니야? 참 무섭게도 할머니는 곧장 엄마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분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고모들도 우리에겐 용돈도 주시고 좋은 분들이긴 했지만 엄마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싫어지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 동생이 저렇게 구르고 난리가 났으니 어른들은 일제히 다 놀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분산되어 버렸어요. 엄마로서는 제 동생의 이런 발작과 한동안 말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이 과연 마냥 힘들기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할머니랑 고모들이 매일같이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혔는데요. 동생이 발작만 시작했다 하면 혀를 내두르며 가방을 들고 다시 나가셨거든요. 아이고 못 살아 진짜. 이게 뭐야. 하나밖에 없는 손주까지 저렇게 발작을 하고 허튼 소리를 내고 앉았으니 내가 아들도 보내고 손주까지 보내고 이건 진짜 늙은이 말려 죽이는 거라고. 내가 정말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는 네 명에 못 살 줄 알아라. 어? 남편 그렇게 일찍 보내놓고 지 밖에 모르는 팔자 억센 게 어디 네 명은 길 줄 아냐? 이렇게 온 집안을 헤집어 놓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는 끔찍한 울음소리며 어린 저에게도 지긋지긋하고 고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배를 누르는 할머니의 기척부터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었을까요? 엄마가 어쩌다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외할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 하고 한마디를 뱉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꺽꺽 울기를 한참을 했어요. 안방에서 엄마가 그렇게 토하듯 울음을 헹궈내는 소리를 들으며 저와 남동생 역시 우리 방에서 숨죽여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러고도 곧바로 얼굴을 말끔히 씻은 뒤 나와서 밥 금방 해주겠다고 쌀을 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은 엄마도 클 텐데 엄마는 한 번도 저렇게 괴롭혀대는 할머니와 고모들을 오지 말라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참 결혼이란 지긋지긋한 것이구나. 할머니와 고모들은 TV에서만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와 시댁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사춘기가 넘어가며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고모들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제 동생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상태가 안 좋은데 아무리 고모들이 정이 없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할머니까지 보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괴롭힘에 있어 엄마에게 아들인 제 동생의 지병은 어쩌면 차라리 조금은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그 덕분에 시댁 식구들이 더 가까이 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단은 그땐 그랬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동생은 어찌어찌 잘 극복해서 군대에 다녀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썩 나아진 건 아니에요. 얘가 군대를 다녀올 때만 해도 저와 엄마는 상당한 희망에 젖어 있었으나 문제는 이후부터 사회에 못 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마디 말을 해봐도 대화가 잘 안 되었어요. 용재야, 너도 이제 슬슬 밥벌이를 해야지. 너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좀 하잖아. 그런 것들로 디자인 회사나 이런 거 지원해보면 안 돼? 대학도 나름 나왔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어? 하지만 이런 말들을 아무리 해봐도 동생은 여전히 사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근심을 안고 동생이 늘 걸렸던 저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결혼이었어요. 동생의 결혼이 아닌 제 결혼 말이에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연애를 꽤 신중하게 5년 정도 했었어요. 저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도 그는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런 와중에 자기의 이야기도 아주 조심스레 털어놓더군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슬퍼졌었어요. 마치 저와 제 동생의 좀 다른 버전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나한테는 형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 그래서 어릴 때 늘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여전히 일도 못하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그렇게 집에만 있어. 나는 형이 늘 걸려서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윤이 너를 만나는 동안 이상하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지지 뭐야? 나도 꽤 신중한 편이라 엄청 고민했고 평생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당시 이 사람은 썩 좋은 환경에 있진 않았지만 일단 이런 중에 아래에 남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결혼에 대해 조금씩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도 이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었고 이성적으로 갖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혼에 꿀이 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엄마는 무척 반대를 하셨어요. 윤희야, 결혼 천천히 해도 돼. 아니, 안 해도 돼. 여자가 꼭 그렇게 결혼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 그 집 사정 내가 듣기에도 딱하다만 그래도 그거 네가 다 감당하고 지고 갈 거 아니잖아. 너 엄마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엄마는 이미 빤히 네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이 말에 저도 얼마나 가슴이 턱턱 막히고 고구마 먹은 것 같던지 내가 생각해도 엄마 말은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결혼에 이끌리나 싶었어요. 결국 결혼 전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던 엄마와 역시나 결혼식 날 당일에도 둘이 너무 부둥켜 안고 울어서 제 하객이었던 친구들도 머쓱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난 뒤 실제로 엄마가 말했던 현실들이 제 눈앞에 부채살을 착 펼치듯 사라랑 열리지 뭐예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말이에요. 뭐랄까, 다행히도 아버님은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일 돌아가는 것엔 크게 관심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되게 본인 자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치질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픈 큰아들은 그렇게 애달아 죽겠고 막내 아들은 여자같이 반반한 얼굴이니 너무 이뻐 죽겠고요. 게다가 장가까지 일찍 가버렸으니 더 애틋한 거예요. 헌데 그 사이에 낀 우리 남편은 무슨 장남대하듯 모든 책임을 다 지우려고 하고 함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짜 남의 집 딸인 며느리보다 자기 자식인 아들을 저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철이 너 이번에 집 이사하는 거 알지? 너 장가 가서 네 몸만 쏙 나갔다고 입 씻으면 안 된다 너. 그간 먹여 살려주고 키워주는 애를 남자라면 알아야지. 니들 집은 집이고 부모랑 형은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거 볼 거 아니잖아? 그런 게 다 죄가 되는 거야. 네 마누라랑 잘 상의해서 얼마 보탤 건지 알려줘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돈을 뜯어가다니요. 심지어 시댁에선 남편이 그 작은 빌라 하나를 구해 얻을 때까지 돈 1,000만 원도 대주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계산할 때에도 남편 앞으로 들어온 것 저희한테 조금도 넘겨주지 않으셨고요. 오롯이 전부 시댁에 다 가져가고 손도 못 대봤어요. 하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당신도 참 불쌍하다고 말을 했더니 이때 남편이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솔직히 심증은 있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자식 차별이긴 했지만 이건 너무나 납득이 되어버리는 슬픈 진실이었어요. 동시에 남편이 더더욱 불쌍했고요. 저기 이런 말을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보는 게 처음이어서 말이야. 친구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든.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했는데 뜸을 들일 만한 얘기였었더라고요. 사실 나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따로 계셔. 그런데 너무 어릴 적일이라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솔직히 찾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어머니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날 두고 가신 친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 원망감이 더 큰 것 같아. 세상에 친자식이 아니었다니요. 이 사실을 들으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사실 시댁과 그리 왕래가 잦은 게 아니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좀 너무 야멸찰 만큼 우리 남편만 차별하시기에 그냥 혼자 속으로 슬쩍 생각하고 넘겼던 얘기이긴 해요. 근데 설마 이게 사실일 거라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난 진짜 뭐랄까, 소위 눈칫밥이란 걸 너무 많이 먹고 자란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도 당신 눈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 물론 너무 예뻐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말이야. 혹시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 어떤 태도가 거슬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나 봐.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이 되어 안아주게 되더군요. 왠지 모르게 제 남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동생은 이런 배경은 아닐지라도 어쨌건 부모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 요란스러운 주변 환경이었던 할머니와 고모들의 만행으로 인해 꽤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걸로 자폐 현상도 왔었고 우리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라지만 어쨌건 엄청 눈치 보며 늘 눌려서 자라왔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집을 구할 때도 오롯이 남편이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둔 돈과 제 돈을 같이 보태어 빌라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시댁에는 비밀로 한 것이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사두신 빌라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 2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굳이 비밀로 할 필요도 없었던 게 시댁에서는 정말 놀랄 만큼 둘째 아들인 우리 남편의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네 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결혼할 돈이 있으면 우리 좀 줘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한테도 어느 날 어머니가 앉혀놓고 비슷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니네 아주버님이랑 서방님 좀 봐라. 다들 사는 거 쉽지 않아. 네 동서도 저 고깃집 하나 해서 먹여 살린다고 아주 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니들 결혼했다고 니들끼리만 잘 살면 안 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 뭐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저냥 들은 게 있으니 넘기려고 했고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답니다. 저랑 서방님은 그다지 얼굴 볼 일도 없었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린 자기 딸도 잘 안 놀아주고 늘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늘 스트레스가 많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방님이 그리 바쁘면 돈이라도 좀 벌어주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허구한 날 어쩌다가 시댁에서 마주칠 쯤이면 그렇게 어머님한테 서방님 욕을 해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한텐 그렇게 고자세시더니 동서가 친정에서 해준 고깃집으로 자기 아들을 먹여 살리니 아주 넙죽 엎드리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 말이에요. 어제 집에 들어왔어요. 어제 집에 들어온 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전날, 전전날 이렇게 내리 외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수정이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아빠는 집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니까 술래잡기를 하는 술래 같대요. 언제 또 집에 올 거냐고 하는데 이게 뭐 말인지 방구인지? 어떻게 지 자식한테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이놈의 인간은? 저렇게 말을 맵게 버릇없이 해대도 어머니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레파토리는 아주 제가 2절 3절까지 외울 지경이랍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냐. 내가 다 미안하다. 아가 네가 좀 참아줘라. 불쌍한 애다. 이걸 그렇게 무슨 돌림 노래도 아니고 연신 이어서 하다가 아니면 구간을 바꿔서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동서도 한풀이를 실컷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이혼은 안 하고 사는 게 희한하더군요. 근데 이거야 뭐 자기 남편이랑 있는 일이고 그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한테 한탄하는 거니 그렇다 치자고요. 왜 이 불똥이 저한테 튀는 것이며 대체 동서랑 저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를 상무시를 해대는 걸까요? 이 모든 근원은 어머니한테 온 게 틀림이 없는데 전 자신 있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만만하니 둘째 며느리인 저도 아주 길에 잡초만도 못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동서 달랜답시고 상견례 때 잠깐 나눈 저희 집 속사정까지 동서한테 다 해버리셨더라고요. 왜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동서가 다 알고 나불나불거리는 걸까요? 형님 근데 직장 언제 다시 다니실 거예요? 애기 준비한다고 그만두신 거죠?
근데 뭐 형님 그전에 다니신 회사는 아주버님이랑 같은 곳 아니신가?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애기 낳고 다시 복귀하기도 힘들 거고 요즘은 애엄마들은 거의 다 마트 계산대로 돌리잖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저도 약간 짜증이 나서 이제 너까짓 내 남편이며 나를 무시하나 싶어 날석에 대답했어요. 동서 왜요? 그야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 필요하면 다른 직장 구하면 돼요. 나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그러자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바로 빈정거리는 표정을 온 얼굴에 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 장난하나 싶어서 인상이 팍 찡그려졌어요. 그러더니 비로소 용건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줍잖아서 즉시 거절해버렸어요. 남편이랑 얘기 나누기 전까진 말이에요. 형님, 지금 저희 서빙이랑 이것저것 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그만둬버렸거든요.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사람 구한다고 여기저기 공고도 내놨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딱 한 달만 같이 고생해주시면 돼요. 제가 아쉽지 않게 봉급도 잘 챙겨드릴게요. 네? 듣자마자 아주 반사적으로 저도 모르게 입모양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찌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동서야 딴 데 보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제가 한 5초 만에 거절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파악은 했나 봐요. 계속 슬슬 달래려 들더라고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형님. 당장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저 우리 가게 애도 데려다 놓고 진짜 팔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고깃집 이거 준비하는 데나 돈 대줬지 엄마가 와서 도와주지도 못해요. 진짜 사정이 안 좋고 이거 근근히 운영해 나가야 저희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형님도 계속 노시면 뭐해요? 돈 좀 벌어두시면 좋잖아요. 네? 이때는 정말 저도 뭔가 지저분한 것을 본 마냥 인상을 확 찌푸리고 됐다며 얘기를 끝내버렸는데요. 다음날 저녁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 오늘 처남이랑 농구하고 왔어. 처남 농구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왜 말을 안 해줬어? 어? 당신 오늘 용재 만났어? 둘이서 언제? 내가 처남한테 연락했지. 이번에 서류 만들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했더니 해준다던데? 그래서 밥 먹고 카페에서 서류도 보고 소화시킬 겸 앞쪽 공원도 같이 갔어. 그런데 근처에 애들이 놀다가 농구공을 어디 찌끄리고 가버린 거야. 내가 공 좀 튀겼더니 처남이 자기도 공 달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제 동생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걸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꽤 깊은 얘기를 지 매형한테 했었더라고요. 자기는 누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야. 누나는 아마 모를 거라나? 그럼 내가 얘기해도 되냐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더라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글쎄 듣고 나서 저는 그만 엉엉 울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의 아들이지만 나한테도 내 아들인 마냥 뭔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내 동생이었거든요. 누나가 맨날 자기만 신경 쓰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았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늘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았나 봐. 누나도 결혼했으니 이제 제발 자기 인생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더라고. 얘가 이런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그런 속 얘기까지 털어놓았더니 심지어 우리 남편과 제 동생은 키도 비슷하고 둘이 상견례 때도 얘기가 잘 통했었어요. 하여간 남편은 제 동생을 이렇게 잘 챙겨줬는데 괜시리 제가 야멸차게 거절해버린 동서의 부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직히 동서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랑 동서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형제들로서 엮인 관계잖아요. 그럼 눈 딱 감고 그냥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을 나도 챙긴다는 의미로 좀 도와줄까 싶더라고요. 이후로도 남편은 일 때문에 제 동생을 한 3, 4일에 한 번꼴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둘이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 그 와중에 저도 평소에 저라면 때려 죽어도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나서서 동서에게 연락을 했고 고깃집 서빙이며 잡일을 딱 한 달만 돕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딱 한 달만 해주고 말자. 2달은 절대 못해. 이러면서 다짐을 했었답니다. 대충 어떤 일일지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동서랑 어쩌면 친해질 수도 있고 또 모를 거라는 야무진 상상을 했었네요,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상상이었던 건지 아직도 기가 막혀요. 이후로 저와 동서의 관계는 정말 고깃집 불판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 누가 얼음이라도 쏟아 넣은 듯 폭죽 터지듯 터지게 되었거든요. 당장 불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 형님, 여기 제대로 닦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보셨나? 형님은 확실히 살림의 소질은 없으신가 보다. 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형님한테 부탁한 건데 말이에요. 이때는 약간 저도 민망하기도 했고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얼른 불판을 쓱쓱 닦았어요. 옆에 원래 일하시던 이모님이 한 분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슬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형님? 형님 올케 관계예요? 아니면 동서? 하여간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쩌다가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러시면서 외려 저에게 물으시는데 뭔가 표정이 약간 불안하신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아하니 직원들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약간은 빗장을 풀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서가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저도 저한테 이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이모님,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앞전 이모님은 왜 그만두신 거래요? 그랬는데 이분은 처음에 저를 수상스럽게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주려고 하시더군요. 아유, 몰라. 나한테 묻지 마요. 내가 하여간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어도 다 말하면서는 못 사는 법이야. 이러면서 마구 회피하시는데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하여간 이 정도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제가 제법 꽤 작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저한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이때 동서가 절 대하는 걸 보고 제가 본인에게 있어서 적군은 아니다, 적어도 스파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동서에게 정이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고기 굽다가 손을 제대로 뒤었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화상 입고 어쩔 줄을 몰라서 눈물까지 터진 저에게 동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물쩍 넘기려는 거예요. 무슨 어디 나온 뉴스 기사를 무미건조하게 읽듯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답하더군요. 아, 다치셨어요? 저기 밴드 있지 않나? 이모, 밴드 좀 갖다 주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동서,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손 여기 좀 봐봐. 이대로 어떻게 다시 뭘 하라는 거예요? 이때 너무 흥분해서 평소 동서가 아랫사람이지만 반말은 안 하겠다는 제 다짐도 무너진 채 엉성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밴드 좀 붙이면 될걸요? 지금 너무 바쁜데 정 아프시면 좀 이따가 브레이크 타임 때 다녀오시면 안 돼요? 여기 저랑 이모님이랑 둘만 하기에는 진짜 죽어난단 말이에요. 형님 편한 시간대 쓰려고 부탁드린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좀, 네?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평일날 저를 12시간째 부려먹으며 밥 먹을 시간도 촉박하게 주고 지는 손톱에 네일 아트나 하러 자리를 비우고 말이에요. 이걸로 슬슬 짜증나던 차에 터진 사고라서 저도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좀 저렴한 고깃집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마구 들이치고 동서는 그걸 보고 고함을 질러가며 저한테 일을 시켜대는 거예요. 제 사나워진 표정을 보고서 그제야 여기 이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아유, 보아하니 좋은 사이는 아닌가 봐. 그러게 남이라도 못할 일을 왜 가족 간에 와서 해주고 원수가 되냐고요. 우리 사장님, 내가 진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야. 여기 앞에 그만둔 이모님도 사장님이 하도 괴롭혀서 그만둔 거예요. 나야 좀 숙달이 됐다지만 그 이모는 적응도 못하고 사장님도 말을 못되게 하니까 못 참은 거지. 나도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는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월급을 아주 짜게 준다는 거예요. 그쪽은 아무리 뭐 형님 동서라지만 제대로 합의는 되고 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쪽도 얼마 안 줄 것 같은데 가족이건 뭐건 간에 야멸차게 대하는 걸 보니 어찌 보면 차별을 안 하긴 하는 거네. 이걸 공평하다고 좋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설마 아닐 거다 하면서 일단은 한 달을 채워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다 말고 그만두기도 모양이 아니고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게 했던 동서가 여러모로 못 견디게 혐오스럽긴 했지만요. 이 꼴을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싶어 고깃집 냄새를 잔뜩 뒤집어 쓰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것 같아요. 그러고 드디어 한 달째가 되는 날 저는 동서가 입금한 금액을 보자마자 바로 따지러 갔습니다. 동서, 이게 뭐야? 80만 원? 80만 원이라니 지금 장난해? 돈 잘못 입금한 거 아니야? 동서는 너무 어이없게도 지도 기분 나쁘다는 듯 대꾸하더군요. 형님, 보자 하니까 정말 왜 이러세요?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냐고요? 제가 얼마간 참아드렸더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집에 며느리 된 게 형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왜 갑자기 반말이세요? 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제 할 말만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딴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나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말 돌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장난치지 말고 금액 제대로 넣어. 있잖아, 내가 출퇴근한 날 다시 정리해서 보내줘? 나 12시간 꼬박 한 달 일했어. 빠진 날은 딱 하루. 우리 엄마 아팠던 토요일 하루밖에 없다고. 요즘 누가 12시간 일하고 월급을 80만 원 받아? 고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받아.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그러자 동서는 여전히 고자세를 취하면서 제 눈도 안 보고 계산대만 보고 답을 하는데 진짜 등짝을 세게 한 대 갈기고 싶더라고요. 아, 참. 계산을 이상하게 하시는 건 형님이잖아요. 그러게 누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래요? 저도 돈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많이 쳐드린 거죠. 세상은 다 경력직 쓰는데 전 생짜 신입인 형님 데려다가 썼잖아요. 고등학생 어쩌고 하시는데 솔직히 걔네 데려다 놓아도 형님보단 일 잘해요. 암튼 그만 시끄럽게 구시고 나가세요. 장사해야 된다고요. 이러면서 저를 그냥 나가란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다 못해 저는 소리를 대판 질러버렸고 그걸로 둘이 고깃집 앞에서 한 30분을 싸우댔어요. 너무 치사하고 웃겨 죽겠는 게 동서는 이걸 갖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잔머리 굴려가면서 일러바쳤더라고요. 집에 와서 씩씩대고 있는 저에게 곧장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젠 어머니한테도 핫딱지가 나는 게 글쎄 저보고 당장 사과하라는 거예요. 얘, 너 망측하게 뭐 하는 짓이냐? 도와주러 갔으면 곱게 도와주고 갔어야지. 애 바쁘고 정신없다는데 가서 일도 아주 허투루 했다면서. 너 때문에 본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라더라. 그거 다 말 안 하고 가족이라 써줬다는데 돈 적게 줬다고 가게 앞에서 난리를 쳤다며? 네 동서 아주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까 울며불며 전화가 왔어. 너 때문에 보통 손해를 본 게 아니라고. 동네 장사인데 손님들 앞에서 대판 싸우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더라.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본인도 평소 자기 동생의 부인인 동서가 자기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나는 재수 씨가 아니 평소에도 썩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당신한테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휴, 내가 한번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분이 풀리질 않네. 남편이 속상해서 머리를 쥐어뜯는 걸 보니 이건 이것대로 또 새롭게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순전히 좋은 의도로 제 동생을 챙겨준 거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의 동생 부부를 챙긴 셈이었어요. 물론 일한 거 다 하나하나 따져서 속속들이 빼먹겠다기보다는 일한 만큼의 봉급은 줘야 하는 거잖아요. 도와준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인력으로서 돕겠다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동서 본인도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요. 요즘 시급 생각하면 고깃집 알바 12시간 시켜놓고 곧 죽어도 80만 원은 못 줘요. 제가 이 문제로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동서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 이제는 이게 진짜 완전히 돌아버린 건지 보통 악랄한 애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도 이따위인데 같이 장사하는 이모들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지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요, 형님? 전화 그만 작작하라고요. 나 당신 전화 안 받아. 이제 시댁이고 뭐고 당신 때문에 다 역 같아서 얼굴 안 본다고. 상백수로 집에서 쳐놀고 있다는 거 써줬더니 고마운 줄은 몰라. 동생도 등신 같아서 집에서 백수로 논다더니 아주 쌍으로 집안이 평생 놀고 빌어먹을 팔자인가 보네. 여기서 저는 확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제 동생 얘기가 여기서 대체 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류의 험담을 누가 했길래 동서는 저 따위로 알고 답하는 거냐고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동생 얘기한 거야? 지금 정신 나갔어? 아, 시끄러워요. 그럼 그쪽 동생이지 뭐긴 뭐야. 따질 거면 어머님한테 따지던지. 끊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확 끊는데 정말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쯤 되면 대상이 어머니인지 동서인지도 저도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왕창 혼내주고 싶은지 말이에요. 이때 너무 열이 오르고 남편에겐 더 얘기해봤자 해소도 안 되고 속만 상할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도 하다하다 이런 생난리는 처음 들어보셨는지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살며 들어본 얘기 중 제일 기가 막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동서라고 얻었어? 너, 네 신랑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해. 친가족이었으면 나는 진즉 이혼시켰어. 좋은 말 할 때 그 집이랑 의절하라고 해. 그리고 그 동서인가 뭔가 걔 끌어내서 무릎 꿇려 사과받으라고. 엄마, 그게 말이 쉬워? 쟤 보통이 아니야. 우리 신랑 의절이고 뭐고 둘째치고 나도 쟤한테 사과받고 싶어. 분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근데 동서 쟤가 진짜 보통 악질 같은 애가 아니라니까. 지보다 만만해 보이면 아주 죽을 때까지 물어뜯고 안 놔주는 애라고. 쟤한테 사과받으려면 나도 팔이건 어디건 제대로 물릴 각오 해야 돼. 평소 애지간한 분쟁에 섞이길 싫어했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독해져서 잔뜩 화가 올라 있는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순간 동서가 했던 말, 그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밀착해서 저를 쪼던 걸 생각하면 몇 번이나 쫓아가서 따진다 해도 부족했어요. 근데 엄한 인간 때문에 이러다가 저만 심각하게 화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건드릴 게 따로 있지 가족을 건드려요? 평소 어머니도 얼마나 제 친정에 대해서 뒤에다 대놓고 동서한테 뒷담을 했으면 동서가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우리 가족을 욕받겠어요? 내 동생을 가지고 저 따위로 비과대고 백순이 등신이니 말을 한 건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지간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동서를 연맥일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서 방법을 찾고 제 경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그리고 당시 엄마의 이런저런 타이밍상 맞아떨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도 나중에 어떻게든 악을 쓰고 방법을 찾기는 했겠지만 여러모로 엄마 덕에 시기가 빨라졌답니다. 다름 아닌 엄마가 이전부터 눈여겨봐두던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이랑 계약이 잘 안 되어서 엄마가 여러모로 속상해하시던 판에 저희 시댁 부근에 있는 도로변 건물들도 좀 보고 계셨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봤자 엄청나게 큰 건물은 아닌 거로 엄마가 노후며 이것저것 계획해서 짜둔 것과 적당히 맞아떨어지긴 하더군요. 이후로는 흥정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불현듯 갑자기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오셔서 너무 놀랐어요. 윤희야, 우리 거기 건물 사야겠다. 내가 보니까 거기 전망이 지금은 그럭저럭이어도 이후로 나쁘지 않아. 이참에 사버려. 마음이야 저도 어서 물먹이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아무리 말이 그렇대도 엄마의 일정 재산이 걸려있고 여러모로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엄마가 몇 번을 같이 알아보러 다니자고 하시니 함께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건물을 선택하는 수단이 썩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알아보던 차에 우리는 비밀리에 그 고깃집 건물주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엄마야, 이쪽 부동산들은 워낙 다 섭렵하고 계신 거로 그리 어렵지 않게 자세한 정보들을 들어보게 되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거기서 일할 때 동서가 푸념하던 소리들도 들었었고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동서는 어딜 가나 이미지가 안 좋더군요. 건물주 아줌마가 보기에도 영 아니었나 봐요.
아, 그 새댁. 하긴 이제 새댁도 아니지.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나? 하여간 거기 친정엄마가 아주 쌈딱이야. 내가 그거 못 이겨가지고 몇 번을 끌려다녔어. 우리야 이번에 딸내 이사 갈 일도 있고 따로 크게 돈 들어갈 일 있어서 넘길 생각이긴 한데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그 고깃집이랑은 계약 연장 안 하고 싶더라고. 글쎄 몇 번이나 월세도 안 내고 밀리기도 하고 지 분리할 때만 살갑게 굴어대. 어떤 때는 나한테 전화해서 부모도 없는 자식 마냥 엄청 대들기도 했다니까. 듣자 하니 정말 최악인 게 1층 고깃집을 쓰는 동서는 그 바로 2층인 2층 사무실이랑도 짜고서 건물주를 몰아몰아 속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주차 공간도 지들 멋대로 쓰고 고깃집도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벌레들도 많아지고 그 방역도 그대로 건물주한테 돌리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꼴에 또 여기서 장사 좀 했다고 고정 손님들 있다고 아주 박박 악을 쓰더라고. 뒷단에는 연장이 아주 당연한 건 줄 아나 봐. 누가 보면 이 건물 지 건 줄 알겠더라고. 이쯤 되니 엄마랑 저는 더 결심이 확고해졌고 비밀리에 건물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어요. 동선에 역시 계약 연장 얘기를 당연한 듯 알고 굳이 꺼내지도 않았고 주인도 건물 팔까 말까 고민 중이던 차이고 서로 괘씸해하는 차라 얘기는 안 나왔었나 봐요. 그런 사이에 저와 우리 엄마가 껴서 이 건물을 사게 된 거고요. 사실 이렇게 사서 넘어가게 되기까지도 한 반년 넘게 진행되긴 했는데 그 사이 동서는 주제에 인테리어도 좀 했더라고요. 집단에는 당연히 재연장하면서 해먹을 생각이 있으니 그런 계획을 깜찍하게 세운 걸 거예요. 저도 간간히 어머니를 통해 들려오는 동서 소식은 들었고 당연히 저의 건물 구입 계획은 얘기하지 않았었답니다. 어쨌건 동선에는 인테리어를 얼추 마쳤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드디어 당당하게 그 망할 고깃집에 방문했어요. 남편에게도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남편은 알게 되었답니다. 듣고 너무 얼얼했는지 몇 번이나 되묻더라고요. 당신이? 아니, 장모님이? 아니, 어떻게 그 건물을 사? 장모님, 여기 빌라 이 건물만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 그만한 돈이 있으신 분이었어? 우리 남편도 엄마의 재산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 이상은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엄마는 맨날 절약하고 아끼고 살아야 된다면서 말씀을 잘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어디 나오는 정보나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늘 빼곡하게 보고 알고 계시는 편이고 관심도 많이 보이셨거든요. 힘겹게 집을 일으키게 된 것은 엄마의 재테크도 무시 못하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서를 찾아갔고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던 바로 그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줘. 이 건물 우리 거거든. 우리가 연장할 생각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다른 데 알아봐. 동서는 상황 파악이 빠르게 돌아가는 인간이라 미친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게 헛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봐요. 꽥꽥 소리를 지를 줄 알았더니 곧장 말을 바꾸면서 요리조리 틈을 보며 계속 저와 엄마를 연신 살피더군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미 인테리어도 다시 끝냈고요. 연장한다는 건 이미 공공연하게 우리끼리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혹시 얘기를 못 들으신 건가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엄마가 나서시더라고요. 다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건 그쪽 얘기지. 우리는 건물 샀고 우리가 그걸 연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랑 합의가 안 됐는데. 그리고 재건축 계획도 있고 이미 이전 건물주분도 고깃집 이어서 하게 둘 생각은 없었다던데. 월세도 몇 달씩 밀렸었고 건물도 지저분하게 썼다면서요. 그런 내용까지 들어놓고 연장은 못하지. 그쪽이라면 연장할 맛 나겠어요? 그러다 동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싶었는지 인테리어 본전 얘기하면서 계속 바락바락 들이밀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형님, 말 좀 해봐요. 우리 인테리어 하는 거 형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가 말 안 했어? 이게 어느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반말을 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뭐라는 거야?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알아도 난 해줄 생각이 없다니까? 잔말 말고 계약 기간 끝나면 다 복구해놓고 나가. 무슨 연장이야, 연장은? 연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꿈도 꾸지 마! 동서는 내내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란 걸 온몸으로 깨달았나 봐요. 정말 졸렬하게도 강약 약강인 인간이라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고 이만 갈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더군요. 이 뒷얘기는 웃기지도 않는 게 글쎄 어머니가 전화해서 또 심파극을 짜시더라고요. 와중에 이도저도 없는 미운 둘째 아들이 어디서 돈 있는 며느리를 물어왔나 싶었는지 말투도 싹 달라지셨어요. 예, 그러지 말고 네 동선에 좀 봐줘라. 가족끼리 좋은 게 뭐야.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용돈이니 뭐니 그 가게 연장도 꼭 그럴 필요는 없잖니. 네가 화가 많이 났다는 건 알겠다. 듣자 하니 쟤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형님을 서운하게 한 것 같다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만 그러지 말고 좀 봐줘라. 어? 저는 이 말에 동서보다 어머니한테 더한 화를 쏟아내게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동서도 미친 듯이 싫지만 이 모든 논쟁에 기반을 깔아준 건 어머니니까요. 어머니 진짜 웃기지 좀 마세요. 저 진짜 지금 엄청 참고 있는데 더 불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서한테 제 친정동생 험담하셨죠? 등신이네 백수네 그 소리 정말 순진하게 동서 혼자 한 생각 맞아요? 둘이서 얼마나 저를 뒤에서 씹어댔으면 동서가 제 면전에서 그딴 소리를 해요? 지금 똑바로 말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서 혼자 그런 거예요? 동서가 그런 거면 동서만 머리채를 잡을 것이고 어머니가 제 동생 욕하신 거면 우리 엄마 가만 안 있겠대요. 지금 빨리 똑바로 말하세요. 네? 이 말에 어머니는 지금 현재까지 한 통의 연락도 없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날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리더니 일체 연락이 없어요. 동서는 싹싹 빌고 별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가며 곧 죽어도 자기는 어머니가 욕한 걸 잘못 전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동서네를 내보냈고 시댁과는 이걸로 거의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듣고 나니 자기도 뭘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엄연히 친가족이 아니기도 하고 자기도 여러모로 질려 있었고 또 이렇다 싶게 자를 계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동서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정리해서 쫓겨난 뒤로는 이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걸로 완전히 끊어내고 차단하기까지 진짜 별 못 볼 꼴을 다 보긴 했지만 그러고도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제 동생까지 모욕한 걸 보면 진짜 더 못 괴롭혀준 게 아쉬울 정도예요. 하여간 엄마는 그냥 본인 기준에 적당히 합당한 건물을 찾은 것으로 만족하자며 있자고 하시지만 저도 이렇게 한 텀 넘기고 나니 결혼이란 참 어려운 것이란 생각이 새삼 들어요. 남편에게야 아무런 죄도 없고 완전히 그 집에서 끊어져 나오다시피 했으니 그나마 저에겐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만 말이에요. 살면서 제가 누군가랑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매이는 관계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되었건 저도 쓰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잘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이제 원래대로 저는 제 삶에 집중하면서 잘 살아가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